정부가 새로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들에게 사실상 보안 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최근 돌면서 8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또 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습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력기관의 개혁을 넘어서서 시대적 개혁 과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개혁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법, 즉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정부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늦게 아직까지도 국회에 전달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이 설치되어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안 수사권을 비롯하여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법무부는 빠르게 해명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허용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보안 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 법안 마련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얘기겠죠. 물론 경찰도 100% 신뢰할 수는 없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견제 장치를 마련하느냐도 숙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검찰이 지금껏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러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IDS 홀딩스 주범 김성훈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8년 5월 4일까지 김성훈의 면회 접견 노치록을 분석한 경찰의 수사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김성훈의 심리 변화가 그대로 읽히는데요. 함께 볼까요? 그는 2017년 9월 13일 대법원에서 15년형을 확정받고 처음엔 좌절했습니다. 총 17년 살아야 돼. 밖에다 얘기하지 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고심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17일부터는 매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밤 12시 넘어서 왔어. 조사받으러. 일요일도 조사받았고 어제도 조사받았어. 일을 해야지, 소환받아서. 내가 조사받는 검사실에서는 나를 나쁘게 생각 안 해. 86% 합의됐어. 걱정할 일 아니야. 나한테 유리한 일이라고 보고 있어. 나중에 얘기해줄게. 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가 좀 이따 나가는데 계장님한테 한번 전화해봐. 너 와도 되냐고 물어봐. 내가 오늘 몇 군데 저기 할 데가 있거든. 그리고 좀 있어봐. 이것저것 좀 많이 하고 있다. 다 잘 되고 있어. 이거 좀 필요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 나가서 좀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방법을 만들어 볼게. 또 이렇게 잘 만들어 볼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김성훈은 계속 형 집행정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죠. 한꺼번에 형을 이걸 다 징역살이 하기는 힘드니까 잠깐만이라도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 몇 달이라도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고 다시 살고. 여기 한 20년째 살고 있는 형이 있거든. 예전에 잘 나갔어. 그 형한테 노하우를 배우고 있어. 그 형은 6번이나 나갔다 왔다 했어. 나보다 10살 많아. 씩씩해. 근데 돈도 하나도 없는데 죽겠대. 돈도 없고 영치금도 없고 미치겠대. 여기서 말하는 형은 바로 김영일 검사실에서 외부로 전화를 하면서 김성훈의 자금 은닉을 도왔던 브로커 재소자 이모 씨를 말합니다. 김성훈은 이 씨를 통해 형 집행정지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 집행정지로 나갈 거라고 점점 더 크게 자신했습니다. 형을 줄이려고 해도 어렵고 형은 그냥 받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 다 찾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무식하게 15년 동안 다 있겠냐? 뭔가 수를 내야지.
나중에 보여줄게. 어떤 수가 나는지. 아무도 못하는 거 한다 이제. 그러면서 자신의 은닉 자금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취지로 발언합니다. 이제 12월쯤 되면 지네들 지치거든. 아무리 털어봐야 나오는 게 없는데. 돈 어디다 숨겨놨다고 자꾸 그러는데 찾아보라 그래. 숨겨놓은 거 있으면. 못 찾으면 지네가 못 찾는 거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숨겨놨다고 하겠어? 바보 아니야 바보? 지네가 찾아야지. 열심히 찾아봐. 깎으면 돼. 내가 누구냐? 김성훈은 어떻게 이처럼 자신만만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을 도울 또 다른 조력자를 감방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보자 김희석 씨입니다. 그 브로커즈에서 이용이 저하고 2010년도에 인천지검 특수부 김성규 검사실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고, 그래서 그때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다시 검사 뇌물공여죄로 구속됐을 때 서울구치소 가니까 또 그 브로커즈에서 또 있더라고요. 그 이성 씨가 저한테 김용일 검사실에 공무원 뇌물 사건을 제보해주면 돈을 1억을 주겠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김성훈을 돕던 브로커 제소자 이 씨는 김희석 씨와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 씨는 김희석 씨에게 공무원 뇌물 사건을 제보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018년 1월 26일부터 접견 변호사를 붙이기 시작했고 2018년 6월경 김성훈의 형 집행정지 알선을 김희석 씨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응하는 척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저한테 접견 변호사를 붙이겠다 했습니다. 그게 2017년도 12월이고요. 그래서 1월 달에 2018년도 1월 정확히 1월 26일 날 이지연 변호사가 저한테 먼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지연 변호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김성훈의 자금인 거고 김성훈의 어떤 형 집행정지를 위해서 일해주는 그런 조건 이런 것들이 붙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같은 청탁을 받은 김희석 씨는 김성훈이 누군지 알아봤겠죠. 그 뒤로 김성훈에 대해서 제 변호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들은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피해자분들 중에서 딸의 결혼 자금을 엄마가 돈 벌겠다고 김성훈의 IDS 홀딩스에다가 돈을 투자했는데 그 돈이 사기를 판명이 되고 그 돈이 회복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연이어서 그 어머니까지 목숨을 끊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김희석 씨의 선택은 사건을 돕는 척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었습니다. 제보를 할 생각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 검사 뇌물죄로 구속이 되면서 대검에서 검사들 그리고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들의 유착관계를 덮은 것을 제가 너무나 알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각종 소송을 이제 제기해야겠다라고 해서 각종 항쟁을 법률적인 항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저한테 또다시 그 김명일 검사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저한테 청탁을 하는 거 보고 야 이거는 검찰의 이런 수사 방식이 너무나 불법적이어서 이것만큼 제가 끊어내야겠다.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이 범죄 수익이 어떻게 은닉이 됐는지 단초를 내가 반드시 밝혀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들의 청탁을 받아들인 척하면서 제가 증거를 수집하고 채증을 해가지고 꼭 밝혀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겁니다. 접견 변호사 이지연은 2018년 1월 26일부터 2019년 12월 18일경까지 총 85번 김희석 씨를 찾아갔습니다. 매주 한 번씩 꼬박꼬박 말입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저희는
구치소의 재소자입니다. 굉장히 통제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통제받는 것을 벗어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네. 그게 적견 변호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악용하는 거죠. 그럼 맨 처음에 이성이 먼저 접견을 합니다. 그럼 이성이 이재영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재영 변호사는 그 다음에 저한테 불러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런 다음에 또 김성호를 부릅니다. 이 과정들이 접견 변호인들, 변호사들이 변호사 접견을 할 수 있는, 변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이용해가지고 악용하는 겁니다. 즉, 범죄의 커뮤니케이터가 된 거죠. 변호사들이. 그래서 이지환 변호사 통해서 그 의사소통을 했었고요. 저는 김성훈하고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때 협조를 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어쨌든 증거를 다 모으신 거잖아요. 김희석 씨는 증거를 하나하나 모아 나갔습니다. 김희석 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선 진행비 명목 5천만 원 중 4,500만 원을 이지연 변호사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인인 박모 씨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5천만 원 중 500만 원은 이지연 변호사가 챙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표도 직접 받으셨고. 네, 수표 4번. 네. 증거를 확실히 모은 다음에 자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그 수표 1억짜리 수표 3개, 명예훼손 수표 3개를 사고를 받아 넣었었고 이거로는 부족해서 실제로 얘가 돈을 보관하고 있는지 돈을 나한테 쏠 수 있는지 김성훈의 범죄 자금을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 저한테 갖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강을 가서 그 청송교도소에서 이지연 변호사하고 허당 접견을 하면서 제가 요구했습니다. 나한테 돈 보내봐라. 3억 주기로 했으니까 10% 3천만 원 보내보고 나머지 2억 7천을 네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한테 보내라. 실제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2019년도 5월 말일 날. 저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다 받은 상태에 이 정도면 증거는 충분하다 라고 생각했기에 바로 이한테 편지 보내서 더 이상 못하겠다. 끊고 제가 같은 해 2019년도 7월 12일 날 자수를 하게 됩니다. 경찰청에. 실제로 2019년 7월 12일자 김희석 씨의 자수서입니다. 그는 자수서와 함께 그동안 모은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이땡땡은 저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검찰 인맥을 통해 IDS 홀딩스 대표였던 김성훈이 형 집행 정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으며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출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부정한 검사실 출정으로 인한 재소자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땡땡의 제안에 수락했다라고 적혀있죠. 또 김성훈의 형 집행정지 알선 대가로 받은 3억 원 중에 착수금 명목으로 받은 3천만 원, 또 착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2억 7천만 원에 대한 이지환 변호사의 명의의 보관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서울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사안을 매우 꼼꼼하게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30일 김희석 씨와 브로커 재소자 이 씨, 또 그의 측근 김 씨, 이지연 변호사를 알선 수재로 김성훈을 범죄 수익 은닉죄로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검사인 박기태는 경찰에 보완 수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2021년 6월 검찰에 다시 송치하죠. 검찰이 보완 수사 명목으로 사건을 질질 끄는 동안 주인 검사는 10명이나 교체됐습니다. 그럼요. 그 당시에 제가 자수한 내용은 제가 제보드린 자수서와 제 변호인들 통해서 그 자수 대리 의견서에 다 밝혔지만 제가 자수한 것은 김성훈이 파산을 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많은 돈들을 수억의 돈 내지는 수십억의 돈을 굴리면서 저한테까지 형 집행정지를 알선하거나 내지는 청탁을 한 걸 보면 이들의 범죄 수익은 반드시 밝혀내서 피해자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수를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경찰은 제가 알선 수재로 자수하면서 그 당시에 관련자들, 자수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이승용, 이지연 변호사, 이승용의 바지 사장인 김봉 등 김성훈의 범죄 수위까지 저는 다 자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을 전부 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했고 해서 모든 걸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1년 반 동안 꼼꼼하게 수사한 건을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소 중지를 내립니다. 이 씨는 공주교도소에, 또 김희석 씨는 경기 북부 제1교도소에서 수용 중으로 이 사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이 없고 코로나19 때문에 이감이 곤란하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히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2021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용성 검사가 사건 기소 중지할 때 저는 이미 그때 2개의 재판을 중앙지검에 하고 있었습니다. 네, 서울구치소에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전 재판이 있었어요. 2개나. 하나는 재심을 하고 있었고 하나는 명예훼손죄, 전보통수명 명예훼손죄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소중지 그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제가 거기에 재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걸로 기소중지를 하고 해서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제 변호인을 통해서 수사 재개해달라고 수차례 의견서를 보내도 계속해서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김희석 씨는 수사 재개 신청서 등을 보내서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기약도 없이 멈춰있던 이 사건, 갑자기 햇수로 5년이 흘러 수사가 재개되더니 2025년 6월 자수하면서까지 제보한 김희석 씨만을 검찰은 단독 기소합니다. 검찰이 김희석 씨를 기소한 죄목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 김희석은 실제 김성훈의 형집행정지 알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선 수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성용으로부터 2018년 9월 11일 이지연 명의 국민은행 계좌 5천만 원을, 김성훈으로부터 2019년 5월 31일 이지연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3천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고, 이지연은 2018년 1월 26일 김희석을 첫 접견한 이후부터 김희석이 재소자 한땡땡, 전땡땡의 합의금, 자금 회수 문제로 변호사가 필요하니 그 일을 맡아달라고 하였고, 김희석이 위자들의 합의금, 회수 자금의 10%를 변호사 비용으로 자신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라며 피의자가 김희석 관련으로 수령한 돈은 자신이 김희석의 뇌물공여 상고심 사건 및 각종 진정 제기, 증거 기록 복사, 경찰서 증거 제출, 민사소 제기 등 여러 사건을 수임하면서 받은 정당한 변호사 비용이고 형집행 정지 알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아니라고 진술함. 즉, 형 집행정지로 김성훈을 나가게 해줄 것처럼 속인 사람으로 또 김성훈은 그 사기의 피해자인 양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 현재 김희석 씨만 기소돼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진행 중인데요. 검찰은 김희석 씨에게 수사 기록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가 안보와 증인 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이런 황당한 이유입니다. 변호사로서 보기에는 이 사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처음부터 해왔던 사건이라서 그 스토리를 잘 아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사 기록을 보고 싶은 게 많죠. 왜냐하면 피고인 자체가 자수로 시작했던 사건이고,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진행되던 수사는 피고인이 자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게 기본적으로 경찰은 피고인을 포함한 기소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다 기소 의견을 송치했는데, 지금 피고인이 자수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기소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수사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열람 등사 거부 이유가 국가 안보, 증거 인멸의 염려.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항상 그런 이유가 열람 독서 안 해주는 이유가 항상 검찰에 사는 게 그런 이유니까요. 자수까지 해가며 경찰에 제보했지만 검찰에 의해 가해자가 되어버린 제보자.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가질 자격이 왜 없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제가 한 개인이 뭐 국가가 하는 일, 국회가 하는 일,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내가 거기에 조금이나마 명분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 아니 경공 수사권 조정뿐만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 개소권 분리, 중수청, 공소청 이런 것들이 정말로 올해 9월달에 실현되면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 제가 지금까지 검찰과 항쟁하고 있는 것들이 보상받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다시 제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